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 지방부동산 초토화.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매수자를 찾는 광고가 유리창 가득 붙어 있다. 구청 단속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운 곳도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사는 아들이 부모가 사는 김천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0 대책을 통해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뒤 지방 중소도시 중개업소마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 양평 등 수도권의 전원주택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에 다니는 2주택자들이 대거 처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별장 주택 수요가 많았던 강원, 속초, 양양 등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만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별장처럼 쓰려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원주택을 샀다가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연내 처분을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수요가 빠지면 지탱되기 힘든 구조라며 2주택자는 무조건 투기로 규제하면서 지방에선 유령 도시가 속출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 수도권, 서울 순으로 매물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 주식 뉴스를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2279.44, 한국 코스닥 798.85, 지난 수요일간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경제. 미 대선 불확실성에도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오늘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2일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3포인트 0.58% 상승한 2280.2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9.46포인트 0.42% 상승한 2276.61로 개장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7억 원, 71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 변수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표 차이가 크지 않거나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의 부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항상 대처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암호자산 크립토 뉴스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비트코인 1562만 6천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45만 4천원, 리플 274원, 비트코인 캐시
30만 6,7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하락세를 보였던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정부 암호화폐 사업 허가 심사 기준 마련한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검법 개정에 맞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관리, 기술, 물리적 보호 조치를 종합하는 관리체계입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ISMS 심사 기준은 정보통신 사업에 맞춰져 있어 금융서비스 성격을 지닌 가상자산 사업을 심사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갑, 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 탐지 등 가상자산에 특화된 56개 점검 항목을 만들고 이달부터 ISMS 인정심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존 항목 325개와 가상자산 특화 항목 56개를 합쳐 총 381개의 항목을 점검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용 ISMS 인정 체계도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항목 54%를 줄여줍니다. 이번 정보보호관리체계 제도 개선은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인 대학의 행정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면서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상당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특집 소상공인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규제에 문 닫는 대형마트들, 소상공인들 같이 망할 판. 지난달 31일 오후 차전 서울 롯데마트 도봉점 인근의 한 칼국수집 주인은 마트 폐점으로 매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는 주상복합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린다 하며 그 기간 공사 인부들이 근처 식당을 찾는다고 해도 면 가게는 잘 안 와서 공백을 메꾸기 쉽지 않을 것이다. 주변 식당들 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대형마트 규제가 결과적으로 유탄이 돼 돌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이 큰 데다가 규제를 버티다 못한 매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집객 효과를 누리던 일대 상권 매출이 줄어든 탓입니다. 마트 폐점으로 인한 고용 감소도 겹칩니다. 올 하반기 폐점을 앞둔 마트 일대 상권에서 우울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 마트뿐 아니라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유통학회가 올 1월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등 6개 대형마트 폐점 후에 반경 3km 이내에 중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음식점 등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를 방문한 10명 중 6명꼴로 주변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추가 소비를 해서 낙수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트의 집객 효과로 보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업종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인근 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기존 상식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대형마트 점포 한 곳 폐점 시 마트 직원 945명이 실업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트에 직접 고용된 680여 명을 비롯해 납품업체 등 간접 고용인은 250명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트 반경 3km 이내에 주변 상권 매출에 영향을 미쳐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총 16개 매장을 폐점할 계획입니다. 12곳이 이미 영업을 종료했고 연내 3, 4곳이 추가로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도 폐점을 전제로 경기 안산점, 대전 탐방점, 대전 둔산점, 대구점 등 올 들어 4번째 매장 매각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직은 영업을 종료한 곳은 없습니다만 규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의 규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편과 마트 영업난을 야기한 데 비해 당초 입법 목적을 사실상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온라인, 모바일로 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발상으로 기존 유통법 잣대를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앞으로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복합 쇼핑몰 등으로 확대한다는 유통법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유통 대기업 간 객관적 논의를 통한 신중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는 국민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의 부모인 코인으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은 사실 다루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모두 통칭하여 알트코인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트론 등 시가총액 상위 그룹의 코인들은 다른 이름으로 메이즈 코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시가총액 25위권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출현했고 역사와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출현 후 3년쯤 지난 해 비트코인 파생 시스템인 알트코인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당시 19세인 러시아계 카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 이더리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알트코인 출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또 다른 이름의 알트코인을 발표하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만 그 알트코인이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알트코인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만 7,500여 종입니다. 사실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포크해서 가져다 쓰면서 사용 목적과 서임새에 따라 이 소스 코드를 약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 간의 평균 시간, 블록 크기 제한, 보상 계획, 인플레이션 난이도 조절, 합의 알고리즘 등등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리플과 스텔라는 알트코인이 아니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소스 등을 개발했으며 포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알트코인들의 출시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을 잘 만들어서 거래소에 상장하고 이후 가격이 형성되고 수배, 수십 배, 수백 배 올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만드는 과정과 만든 후의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드는 것은 너무 쉽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할 것이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할 것이냐? 단독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초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포크했지만 이더리움 등장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더리움의 대베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핵심 소스인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몇 가지 매개 변수만 지정하면 쉽게 사용 가능한 정도로 최초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발만 하면 다 되느냐의 문제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도 최초에는 그 코인을 사용하지도 채굴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발보다 더 중요한 토큰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큰 생태계,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